여러분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들 잘 마치고 함께한 분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릎을 맞대고 정겹게 나누는 대화의 자리, 그게 간담회입니다. 오늘 자리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행정가로서 살아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비정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뭐 정치인으로서 대성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평생을 공직자로 있으면서 또 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가 정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저항에서 대항에서 싸워서 이 나라를 제대로 바로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모든 정책들은 우리가 꿈꾸던 그런 정책이 아니었어요. 우리 경제는 시장 경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시장 경제를 꿈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모든 걸 다 통제했어요. 집값 올리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군도 나가서고 군이 하고자 하는 걸 다 끌어내고 오히려 거꾸로 북한하고 남북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손발을 꽁꽁 묶어 놨습니다. 민생 다 망가졌어요. 민생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 뭐 생각해보면 집 얘기. 우리는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장관 때 2013년입니다. 장관 때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5억이었습니다. 5억. 그것도 많이 올라서 비싼 거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그때는 집 한 채 가격이 서울에서 물론 지방은 좀 더 저렴했겠죠. 서울에서 가격이 5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5억을 과연 우리가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뭐 고소득자가 아니라 중소득자라 하더라도 월 3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좀 내픽해서 전략해서 그 중에 150만 원을 적금하고 예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으로 산다면 그럼 이걸 150만 원씩 내면 매달 모으면 1년이면 그 2천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2억이 되는 거고 20년이면 4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 1억 받으면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 못 갖는다 이런 절망감이 없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5억 하는 것이 13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 되면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말씀대로 가면 60년을 뭐 돈 벌어야 내 손으로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생을 집 하나 살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여행 가는 이걸 다 써버리고 어차피 모아봐야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저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치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치를 처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에 많은 장애인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평생 제가 검사로 생활할 때도 쉽게 검사 생활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DJ 대통령과도 치열하게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치열하게 싸웠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DJ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임동원 국정원장을 제가 도청 사건으로 구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미 펄펄 뛰더라고요. 펄펄. 근데 그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이제 장관들한테 설명을 좀 해라. 그래서 장관이 갔는데 이슈가 뭐냐면 임동원을 구속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총리를 보냈습니다. 그 이해찬 총리죠. 가서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뭐 임동원 구속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검사들과 함께 이것은 도청 사건을 들이려 나가는가? 왜 이걸 반대했는가 하면 이 본인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그랬는데 우리 이런 정권이 도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표명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청문회는 며칠까지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청문회를 며칠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문회법에 보면 3일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내. 실제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관 하루, 총리급은 이틀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저는 청문회를 3일을 했어요. 또 장관 때 됐으니까 아마 역대 제일 많이 청문회를 거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자기들 뜻이 안 맞으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집행을 안 해버려요. 안 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요청을 해서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청문 경과 보고서 집행을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총리는 안 됩니다. 총리는 반드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인가요? 대법원장, 장 총리급이니까 거기가 이제 임명이 안 된 거죠. 그러나 말도 그렇게 그냥 뭐 낙마 이론이 뭐 별별 소리 다 하더니 민주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총리가 됐던 겁니다. 저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우리 국민들의 힘과 역량을 왔기 때문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뭐 정치에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 소위 구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정치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새로운 정치, 바뀐 다른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반대해도 이게 답이다 그러면 한 겁니다. 그게 뭐 국민의 미국이든 국민이든 정의롭지 않은 것은 싸웠고 정의에 대해서는 늘 함께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년에 8만 원 후산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그 세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왔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저는 공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공과를 얘기하면 공반, 과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과가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많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공은 29%, 과가 1%밖에 안 되는데 공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과가 없는 인물 혹시 아시나요? 과가 없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과 없는 분 있습니까? 다 과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잘못은 이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공이 있는 분들은 공을 찾아서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가 너무 많다. 이런 같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전 제가 예상할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과가 약간 있죠. 이거를 공과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굶어 죽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일단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그 뜻을 펼쳐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치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 해보면 그냥 정치 몰라서 한다고 해요. 그러나서는 그래서 정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모르는 그 정치, 새 정치 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거짓에 그냥 침묵하지 말고 그러시려 생각해요. 거짓과 싸워서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런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런 소위 좌우에 큰 갈등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건국 초기에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세워나가는 일을 뜻을 다 같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년, 15년, 20년 이때부터 이게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양보하고 타협해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 경제, 법칙까지 확고하게 지켜내는 그런 정신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니까 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질의 같은 게 있나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궁금하신 것이나 이러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총리님, 가장 어려웠던 일하고 가장 좋았던 일 한 가지만 얘기해. 가장 어려웠던 일은 탄핵 때, 대통령 탄핵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웠죠. 탄핵.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탄핵 심판 청구는 이미 몇 번 있었어요. 큰 탄핵 심판 청구가 2번 있었는데 실제 탄핵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없었던 일을 제가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노심초만 초사 잠들할 수 없는 게 제일 어려웠었죠. 그리고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딸이 결혼했습니다. 더 이제 그냥 정무적으로 말하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이석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간첩 이석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14년을 준비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통진당 앞에 민노당이 있었거든요. 그 민노당 때부터 이제 정강 정책들을 분석하면서 준비했던 거 14년 만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판 청구하자고 제의했어요. 독배를 청해가지고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그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역사에 제 기억으로는 역사에 2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합시다. 딱 아주 말도 길지도 않아요. 합시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1년 1개월 만에 헌재 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라고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참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냐. 잘못하면 정권이 흔들리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목을 걸 과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을 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것이 정당으로 보듯이 국회에 들어앉아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대통령이 그런 귀한 결단을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심판이 끝나고 나서 판결을 할 때는 헌재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위헌 판단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위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통진당이 무너진 거죠. 근데 또 우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통진당만 해산된 게 아니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다 자격 상실시켜 버렸어요. 예. 그 이제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지만 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 인물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그게 해산 아니냐. 헌재에다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고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당도 해산하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 자격을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큰 모멘텀이 돼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세계가 보러하는 그런 초일 정상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오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같이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는 김명준보다 이사장입니다. 좀 전에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육을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해방 후에 많은 애국자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1970개 정도가 설립됐는데 현재는 법인이 970개에서 많은 학생들이 계속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900여 개의 법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는 뭐 동사리 차별이 없고 교육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공립이고 사립이고는 학교라는 존재는 없고 국가 주도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또 이제 지자체가 되고 직선제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학교는 아무리 창의적이고 교장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사학은 또 밥만 먹으면 국회에서는 하는 일이 교육위원회는 사학 규제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정교조 출신 강민정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을 두고는 매일 정교조에서 이 법 이렇게 사학을 옥죄시오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수백 가지에다 또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재발의해서 그것도 의정평가 법안 발의 많이 했대서 의정평가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정말 요즘은 이제는 인사권까지를 다 이렇게 이제 국가 교청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 어디 없이 대한민국에 썩지 않고 비리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국회가 제일 썩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우리 학교, 사립학교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에 기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이 교육에 관여하고 있어요. 네. 규제의 덩어리들이 다가 아니라 상당수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의 덩어리들이 다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걸 다 풀어야 된다.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는 안전규제예요. 어린이 안전규제. 우리 학교 앞에 뭡니까 스쿨존. 네? 스쿨존. 네, 스쿨존 만들어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규제거든요. 이거 규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규제하는 건 또 의미가 없어요. 학생도 없고 그러는데 밤에도 규제를 해요. 예. 그러니까 딱 상황에 맞는 적합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가 엉망이 될 거다. 이미 엉망이 됐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오늘의 옛날에 훨씬 자유로워졌잖아요.
옛날에는 자유로는 점점 규제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다시 이제 되돌린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 틀에서는 학교에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런데 학교 망가뜨리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는 망가뜨린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성실대학교에 있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제막식 저희 대통령님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 왔어요. 건국과 부국이라는 그게 이렇게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 제가 그걸 머리에 심고 갔는데, 만약 총리님 하셨던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님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신다면 저희가 어떤 비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총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다, 제가 어떤 비전을 이렇게 심어가시는 중입니다. 그 한마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비전을 딱 말하면 노벨 정치학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 비전. 그게 우리 정치가 꿈꿔야 될 나라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안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보고 박차나가면 우리끼리의 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뭐 여러 단체 또 여러 활동을 해봤는데 앞서 나가지 않으면, 소위 달려나가지 않으면 늘 그런 조직과 단체는 서로 싸우다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세게 밀고 갖고 나가면, 세게라는 게 뭐 정치적으로 강하게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담대하게 그 정의의 길을 만들어가면 그게 결국 대한민국을 크게 살리는 그런 방법이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라가 운영되어 왔어요, 사실.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뭐 안에 여러 가지 자문들 없이 사실은 이제 그 경제 살리고 안보 국방을 튼튼히 하자, 뭐 이런 틀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잘하다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감으로는 2만 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미래를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미래라는 단어를 듣기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가 달려가면 뭐 이런 거 전부 다 극복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느라고 멈춰 서 있으면 무너집니다. 자전거가 못 가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아젠다는 미래다,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의견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